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0대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이니제사 조이 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재물과 탐욕으로 인해 인간이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돈이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제든지 삶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양심적으로 노력하여 재물을 얻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코를 갈고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죠. 어려운 시기에는 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100세가 넘어도 살아보니 돈에 눈이 멀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언젠가 후회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구슬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일하며 딸과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남편은 중소기업의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의 권유로 서둘러 결혼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 것은 조금 늦은 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20대에 결혼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늦은 셈이었죠. 처음에는 상대방을 조금 걱정했지만 만나보니 성격도 좋고 의사소통도 잘 되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은 편이었죠. 어린 시절에 회계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여러 차례 시험을 불합격하고 결국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 당시 저도 피아노 학원에서 시간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서 남편의 조건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남편이 일찍 들어온 생각에 기뻐하는 것은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한숨을 한 번 쉬고서 이게 뭐냐 라며 정면으로 나를 향해 물었죠. 나는 조리된 반찬을 보여주며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셔서 화사하게 저녁을 마련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딴 걸로 뭐 하라는 거냐? 진짜 밥 먹을 건 없냐? 라며 화를 내더군요. 내가 묵묵히 설명해도 남편은 돌아설 줄을 모르던가요? 결국 남편은 가방을 풀죽은 채로 방으로 향해 가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여러 끝끝내지 못한 마음이 찾아왔던 것 같았어요.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행복한 것인지, 내가 준비한 것이 허락받는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편으로서는 자칫 실증이 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말이야. 어느덧 물러난 남자친구가 아닌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함께한 시절은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도 아름답던 그런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더란 걸 느꼈었죠. 내가 준비한 음식은 마땅한 평가를 받고도 오늘 같은 날이 되어 벌써 마음은 얼어붙으나 그렇게 행운한 날이네요. 이러한 기분을 말씀드릴 좋을 겁니다. 요구하신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볶음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 했고 별 생각 없이 집에 오징어를 사두었기 때문에 오징어 볶음을 만들었어요. 그러던 남편은 저녁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정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 왜 오늘 저녁 메뉴가 이래? 하루 종일 회사 업무가 안 풀려서 짜증나는데 이거 먹고 더 화나라는 거야?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떻게 같이 살아? 라고 말했어요. 저녁 메뉴가 뭐 문제가 된 것인가?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알아? 마법이라도 써서 확인해야 하나? 라는 반응이었어요. 나는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모르는데 일한 후에 들어오자마자 매운 오징어 볶음을 먹으라는 건 말이 되냐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일한 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상황에서 오징어 볶음을 먹으라는 건 말이 돼? 내가 임신했는데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먹고 싶어 하는데 최소한 살다 놓지 못할 거라도 믿잖아. 왜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물었어요. 오징어 볶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옆에 있는 반찬을 먹으면 되는데 왜 또 반찬 투정이야? 너는 임신이면서 벼슬인 게 아니잖아. 아기가 준 걸 갖고 더럽게 화를 낼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불고기를 먹고 싶기 때문에 곧이어 만들어 와. 집에 사온 고기가 없다면
오징어 볶음을 싫어한다면 그냥 밖에서 사 먹고 오던지 늘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는 남편에게 분노가 치밀고 다투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빈정거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4살 많은데 어린애처럼 귀여운 척하며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기분 나쁜 듯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사실 그런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만약 결혼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했겠지만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화나고 싫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와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서 왜 그 남자와 결혼했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남편은 얄미운 짓을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매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게는 특히 시어머니의 태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고 시어머니가 이리저리 괴롭히며 끊임없이 챙겨주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제게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더 강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으로 가던 도중에 저는 산후조리를 못한 채 왜 힘든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심부름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발걸음을 옮겨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실 첫째가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힘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 심부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 재촉해 첫째를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고 차별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진정으로 못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에게는 여기서 몸조리를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알아서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에게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 제가 삐졌다고 하면서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처음에 끝까지 따라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따라 나서 봤자 결국 시작되는 건 몸조리가 아닌 시집살이일 테니까요. 그러나 친정 부모님께서 혹시 제가 이 일로 미움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신다는 것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더는 걱정을 끼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심부름 좀 시킨다고 매향 꽂힌 경우를 달려간 게 말이 되냐? 아, 너 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행동이야? 여기 있어봤자 몸조리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 딸 없는 이만 못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야 해요? 이게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했고요. 그리고 계집아이 낳아놓고 내가 무슨 몸조리를 한다고 그래? 얘도 어머니 손주잖아요. 여자라도 이 집 피가 섞인 저 사람 애인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리고 애 낳았으면 몸조리는 당연한데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엄마한테 사과 안 드려. 저는 끝까지 따지고 돌자. 시어머니는 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을 쓰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난 이혼 생각을 버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가라앉았어요. 남편도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난리를 일으키지 않아서 살기가 훨씬 편안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면 어떻게든 괴롭히려 들어요. 작은 일들을 트집 잡는 것도 문제없지만 남편과 제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려고 했었죠.
이런 일들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시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변하는 게 없었죠.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딸이 10살쯤 되었을 때 일하던 피아노 학원에서 나와 직접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죠. 애들을 모으고 홍보 작업을 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느라 종종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어요. 일이 생겼던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이것저것 하느라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집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10살밖에 안 된 제 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가게 되었고 부엌에 있던 딸을 뒤로 감추면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 예빈이가 왜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냐고요? 나는 전화도 안 받고 올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어쩌냐? 밥대를 놓치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잖아. 당신의 이야기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에 분노하며 결국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한국어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로 인해 어린 손녀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상황에 분노한 주인공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시어머니는 이혼에 반대하며 남편을 비난하고 결국 주인공을 자신의 아들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며 이혼을 수락한다. 딸이 우리 집 혈통이니까 나가 키울 테니까. 아, 그렇게 알고요. 아니요, 어머니가 자격이 무슨 자격으로 내 남편이래? 그리고 우리 예빈이를 내놓으면 그 대신 집안일을 하고 키우겠죠.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아, 진짜 왜 그래? 이혼 같은 건 알아야 해. 응. 이번에야말로 당신이랑 도장 찍을 거야. 다른 건 필요 없고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권만 주세요. 너 우리 예빈이니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내 핏줄은 다른 데서 키울 꼴은 못 보겠어. 예빈이 엄마 집으로 가야 한다니까 할머니한테 와, 빨리. 시어머니는 손짓을 하면서 딸에게 와라고 재촉했고 나가려면 애들은 꼭 내려놓고 가야 했어. 난리였어. 입씨름하기 싫어서 도장 찍든 안 찍든 우리가 할게. 시댁으로 가야 해. 시어머니를 내쫓아 밖으로 내보냈고 남편은 큰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는데 내가 무시하고 이혼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 그렇게 하니 남편은 당황한 듯 했어.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이혼 서류를 받은 후 남편이 얼마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치를 살피며 사과를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애들도 있는데 이혼은 너무하다고 생각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테니 얘기만 취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제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내게 평생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사인을 빨리 해달라고 했어요.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매달린 후 제 앞에서 각서를 써주고 제 딸을 잘 키울 것을 약속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상대방이 써준 각서를 받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상대방이 잘 얘기를 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한참 지나게 되었죠. 저는 어느덧 5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첫째 아이는 20대에 접어들어 대학에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입시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째만 대학에 보내면 엄마로서 할 일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 갑자기 급성으로 백내장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학원에서 정신없이 아이들 레슨을 진행 중이었을 때였죠. 악보를 보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눈이 부시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어제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눈 문제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나이도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려는 것 같아요. 금방 괜찮아질까요? 아무리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죠. 나머지 레슨은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아이들 콩쿨도 임박했는데 원장님 자리가 비면 안 되겠죠.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괜찮아질 때까지만 레슨 부탁할게요. 사실 저도 병원에 가서 확인 받아야겠어요. 하나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학원 일이 너무 바득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자꾸 병원 가기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결국은 학원 문을 닫을 때까지 병원에 가지 못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한날은 악보에 있는 음표들이 겹쳐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났고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단순히 노안의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제 눈 상태를 체크하시더라고요.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눈에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50대라는 나이에 급성으로 백내장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확인을 했죠. 선생님, 저 이제 50대인데 백내장이라니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백내장은 20대에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긴장해서 말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긴급성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 교습을 하는 분이라서 악보를 종일 봐야 하는데 수술 후 일을 못할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수술 후 빨리 회복하여 일상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술 날짜를 정했지요. 학원 일은 일단 부원장님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여보, 급성 백내장 걸렸대. 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백내장이 나이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20대에서도 걸릴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피아노 하는 사람이니까 수술 받아야지 라고 말하며 약속한 날짜로 수술을 받았어요. 남편은 백내장 진단에 깊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여러 걱정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나눠주더군요. 더구나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병이 걱정되지만 남편은 직접 약을 찾아봐 줄 것이며 일상에서 나를 소중히 다루지 못한 시어머니의 걱정에 놀라게 되었어요. 아프다고 할 때 걱정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백내장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두 사람이 마음에서 나와 나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날이 지나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남편은 걱정이 있는지 아침 일찍부터 제 뒤를 졸속졸 쫓아다니며 제 병원에 동행할 증거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 주어야 한다. 며 여자가 말하니까 적은 수술이라도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한데 남편은 업무가 있으니 금방 회사로 가라고 하더니 결국 옆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남편은 한참 고민한 뒤 결국 이야기를 듣고 회사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용감하게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눈을 수술받는 것도 두렵기도 해요. 나는 잘못된 것을 걱정하고 나의 시력을 완전히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수술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나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가족들이 더욱 걱정하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괜히 큰 소리를 질렀고 강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수술은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잘 이루어졌다. 의사 선생님께서 연고와 안약을 꼼꼼히 발라주면 일주일 동안 관리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 덕분에 나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 쉬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내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여보, 수술은 잘 됐지? 이제 불편한 게 없어졌어? 아,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연고와 안약만 잘 넣으면 돼. 남편은 내게 너무 오버를 한다 생각했지만 이런 걱정을 처음 받아보니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직접 연고와 안약을 챙겨주니 너무 좋았다. 그래도 남편이 나를 걱정해주는 게 참 좋았다.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다. 주말이었지만 처자는 첫째 딸이 아르바이트에 나가 있고 둘째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원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 둘만 집에 남아 있었죠. 보통은 콩쿨 준비 때문에 학원에 나가 레슨을 받아야 했지만 눈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원장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방에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될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다행이에요. 백내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걱정되어서 한숨도 못 잤었어요. 하지만 요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백내장은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걱정해 주셔서 감사했고 마침 시장에 가서 좋다는 약을 몇 개 샀다며 건강에 좋은 약재를 가져왔어요. 사실 이전에 통화 때 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그냥 얘기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시장까지 가서 약을 사다 주신 것을 보니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 후에 함께 약을 챙겨 먹고 시어머니가 걱정해 주셨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을 마무리했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눈이 불편해서 부엌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점심을 차려주셨어요.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챙겨주신 것에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자 남편이 먼저 챙겨주시더라고요. 직접 연고와 안약을 넣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침대에 누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서 서툴러 했나 봐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날도 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흘러내려서 심각해졌어요.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는 남편 등에 손을 올리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이야, 넣어준다면 제대로 넣어줘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떡해? 애쓴 노력이 물거든. 안 가지면 어쩌려고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힘 조절이 안 됐나? 너무 많이 들어가네. 남편은 미안해하는 듯이 아이고 내 아들인데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라고 말하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미야, 넌 많이 불편하겠어. 다시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잔이에요. 어머니, 저도 힘 조절이 안 돼서 양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누워서 한숨 자고 있으면 괜찮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밖에 나가서 TV라도 보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세요 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집을 나가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는 침대에 누워서 잘 생각하는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회복 기간이었고 약을 먹으면 눈이 부었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저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TV 소리가 들렸고 늦게 일어나서 잠을 자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약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러나 약 10분 후쯤 문을 열거나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안심하며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문이 열릴 때 확인차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온 사람은 제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문 옆에 서랍장을 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음악을 하는 편이라 청각이 조금 예민한 편이며 눈 수술 후에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서랍장이 열릴 때 소리가 나는데 서랍장을 자주 사용했던 곳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소리가 익숙해서 서랍장을 열어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의 소리라도 질러야 하나 아니면 안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눈을 감고 있다 보니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남편이 들어와 물건을 찾는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궁금함을 꾹 참고 소리에 집중했죠.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소곤소곤 내뱉는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춤이나 전혀 안 보일 때 빨리 해치우자. 괜히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서둘러야 돼. 알았어, 엄마. 제가 서류랑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은 맨 아래 서랍장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 건강해야 한다면서 지극정성으로 점심도 차려주고 시장에서 약재를 사왔다며 잘 챙겨 먹으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뭘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모자가 제가 자는 줄 알고 계속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도장이랑 이혼 서류 찾았다.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까봐 잘 안 보이는 구석에 숨겨뒀어요. 진짜 성격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 사업하는 돈 많은 며느리 새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혼 서류랑 집 부동산 양도 서류에 제 도장만 찍으면 상황 끝이에요. 그런데 혹시 제가 나중에 딴지 걸리면 어떻게 해? 본인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데 뭘 어쩌겠어야 하죠? 받아들이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엄마는 새며느리 맞을 준비나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주냐? 백내장이라니.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나 봐.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했어요. 순간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손으로 잡아 억지로 떴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보니 정말 서랍에 있던 제 도장을 꺼내 서류 하나씩 넘겨가며 찍고 있었어요. 부동산 양도 서류는 직접 가져온 것 같았고 이혼 서류는 혹시 몰라서 제가 서랍에 넣어 둬던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난 두 사람의 얘기 다 들었으니까 발백. 당신 자고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설마. 이미 눈물이 눈에 찔렀어. 내가 이게 무슨 짓인 줄 알아?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깜짝 놀랬어. 나는 직접 거기 다가가서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어. 내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서류를 살펴보면 정말 부동산 양도 서류와 이혼 서류가 있었어. 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바로 이야기하라고 난리를 쳤어. 하지만 그들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입씨름을 했어. 그때 집안 소리에 대해 궁금해한 딸이 방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아빠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 그렇게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딸이 갑자기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다시 엄마와 아빠를 향해 물었어. 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대답은 없었어. 이렇게 나의 가슴은 또다시 아프고 눈물이 맺혔다. 예빈이 엄마는 조금 착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믿고 휴대전화 문제에 대해 넘겨주었어요. 남편이 딸에게 휴대전화를 주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딸에게 급하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나 딸은 두 모자의 손을 뿌리치고 빠르게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죠. 딸은 휴대전화를 뒤적거리다가 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빠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정신 차려. 돈과 명예 때문에 엄마를 배신했니? 이런 짓을 하는 다른 아빠를 실망스러워해요. 그리고 예빈이의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2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맞나 봐요. 결혼을 원하면 이혼을 하고 아파트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해요. 시어머니를 속여 이런 짓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제가 학원 수입으로 쌓은 돈으로 분양을 받았고 남편은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세로만 살다가 또 제 돈으로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제가 명예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불륜을 저질러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왔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여자의 제안에 이끌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때라 생각하고 저를 잘 대해주며 비난 없이 혹은 눈치 없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어요. 두 사람에게 크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좋은 조건을 내세웠다 해도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귀하게 원치 않았으면 적극히 막아야겠죠. 내가 마음 잘 했어야지. 왜 우리에게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당장 직접 이런 짓을 한 사람이야.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게 맞죠. 아이 존솔하게 말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해?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나도 빼앗기길 원하지 않았으면 내가 간수를 잘 했어야지 됐잖아. 그러니 이혼 서류도 이미 작성했으니 그냥 제출하러 가자고. 아예 우리 인연 싸게 끊어버리자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비웃었어. 애들도 다 크고 못할 게 뭐가 있겠니 하면서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가라며 말했어. 그러더니 마지막 선물로 아파트를 내놓고 가라고 했어.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두 사람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할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고 말하며 그들의 멱살을 낚아채고 현관으로 끌고 나갔어. 그리고 딸과 함께 비밀번호를 바꾼 후 곧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 다행히 남편이 눈에 뿌려놓은 약들은 이미 스며들어 있었고 수술이 잘 되어서 눈도 선명하게 보였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딸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증거물을 저에게 보내줘서 그걸 활용해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고 나는 위자료를 포함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게 됐어.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과 함께 옮겨서 이야기하기로 했어. 아들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크게 실망한다며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평생 얼굴을 볼 일이 없겠다 싶어서 아주 마음이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두 모자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혼하고 그 여자랑 바로 합칠 것처럼 굴더니 여긴 무슨 낯짝으로 왔어. 그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나는 그 여자 말만 믿고 회사에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도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나 말고도 다른 남자를 둘이나 끌고 있었어요.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그 여자가 아파트만 받아서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이런 짓을 안 했을 거야. 나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다시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직업도 없고 못된 것만 배운 저딴 남자랑 다신 합치고 싶지 않아요. 그만 돌아가세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드는 일이었어요. 막혔어요. 당연히 거절했어요. 제가 어떤 게 부족한가 모른다고 남자에게 직업도 없고 나쁜 짓을 한 남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한 상황인데 말이 되나요? 잉크조차 마르기 전에 다시 받아주길 바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두 사람은 끝까지 제 마음속을 붙잡으려 애를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애들도 다 컸고 남편이 한 짓을 알고서 앞으로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선언했으니 저는 애를 두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무소득으로 돌아가야 했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돈 많은 며느리가 될 생각을 했지만 아들이 망쳐서 용돈도 못 받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하늘은 죄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이혼까지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제게나 애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봄날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